오늘은 2026년 7월 27일.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울은 이제 야심한 시각이 되었고 뱀이 많이 오는 아주 무더운 여름밤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날짜를 잡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새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마구 압축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3개월 뒤, 6개월 뒤, 또 몇 년 뒤 사람 혹은 AI 에이전트가 이 기록을 발견하게 된다면 날짜와 함께 발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기 전에 항상 날짜를 얘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조금 좋은 거를 새로 마련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 할까 하다가 오늘은 생각나는 주제도 있고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부가 뭘까요? 정말 시대를 가르면서 항상 언어는 의미가 변하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질은 비슷한데 우리가 너무 어떤 행동을 한다 내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책상, 책 앉아서 글씨를 써본다, 시험을 치른다, 자격을 준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음 스텝,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정을 받는다, 능력을 검증받는다, 어떤 생계의 수단이 된다, 더 많은 빵을 번다, 이런 공부 그 자체와는 아주 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것들과 연결이 되면서 무엇이 이것인가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특히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 모두 그냥 어떤 AI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단순한 메아리들,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다르게 반복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학습, 공부보다는 학습이 더 맞겠네요. 학습에 대한 거는 조금씩 그런 생각은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이제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거를 암기하고 이제 풀어내고 그것을 지식 노동자 정리를 해가지고 적용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늘어났었고 직접적인 농경보다는 이제 그런 쪽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내는 쪽으로 변해왔었죠. 그런데 그리고 시험을 본다라는 것도 이제 어떤 학습된 암기, 공부 그러면 이제 어떤 새로운 부분을 내가 접하고 어떤 중요한 개념들을 외우고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뭔가 말장난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를 다른 사람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험이라는 게 존재를 했고 그 시험 문제를 이제 풀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걸 안다 모른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외부에 알리는 그렇게 기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대학도 있었고 그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토론이라는 것도 있었고 가끔씩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험 막 암기 이거 굉장히 한국의 고유한 현상이고 병폐고 그렇게 그건 좀 오해를 바로잡고 싶기는 해요. 이제 암기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이제는 뒤떨어진 어느 정도는 이긴 하지만 너무 과할 경우에 그런 것 같고 사실 미국 변호사 시험의 그 1차 시험을 1차는 아니죠. 미국 변호사는 한 번 보는데 그 객관식 시험이 있고 이제 에세이가 있거든요. 미국의 바 시험도 구리기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꼭 암기 시험 이상한 그 두 문자로 보는 건 똑같아요. 펠러니 범죄가 뭐냐 브락 이상한 두 문자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거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무언가를 암기하고 그 암기된 거를 다른 사람이 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써본다던가, 그것도 이제 그냥 단순한 답도 있지만 뭐 생각해서 서술적으로 그 문제를 어떤 해법 자체도 뭔가 액팅,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써본다던가 이런 지식노동자의 시험 방식이 되어 왔었는데, 검색 시대가 되면서 또 많은 게 바뀌었죠. 저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뭔가 드라마가 나오면 가장 어색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인데, 왜 굉장히 똑똑한 변호사, 법정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법을 막 줄줄줄 외우는 장면, 내지는 판례를 줄줄줄 외우는 장면, 뭐 증거 기록을 한 번 보면 잊지 않고 줄줄줄 외우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똑똑함의 징표로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AI가 아니더라도 이미 다 검색의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법을 외우는 거는 사실 의미는 없고요. 그거는 어차피 다 찾으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몇 조에 뭐가 있다. 뭐 아주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외워지기는 합니다. 저도 헌법 1조 1항은 외우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외운다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정보를 조합해서 이제 적용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이 타당한지에 대한 어떤 결론을 또 찾아내는 그런 식으로 그 지식의 활용이라는 게 넘어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드라마를 볼 때마다 변호사의 진정한 가치는 저 법전을 막 줄줄줄 외우는 이제 겉보기에 똑똑해 보이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이 새로운 사안이 나왔을 때 그 사안과 가장 유사하면서 이 사안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는 유사한 판례나 법령의 모습을 찾아내는 거. 특히 기존 선례에 따르면 불리할 수밖에 없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그 법이 만들어진 목적과 지금 그렇게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적용해서 해결을 했을 때 맞지 않는 부분, 시간이 흘러서 전에 우리가 목적 조항과 맞지 않게 되었다거나 너무 타당성에 반한다거나 내지는 뭐 이게 증거에 맞지 않는다거나 그런 스토리라인을 잘 짜서 굉장히 많은 편린들 중에서 우리 의뢰인에게 맞는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원래 실체는 입체적이거든요. 그 입체의 가장 말이 되는 부분을 잘 비춰서 하이라이트를 해서 그쪽 면으로 결론이 나오게 밀어주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법조문을 외우는 거랑은 큰 관련이 없고 법의 본질을 아는 거랑 좀 관련이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학습 얘기를 하다가 뭐 법까지 왔는데 암기가 답이 아닌 건 너무 명확하죠. 하지만 지금 AI를 써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또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그 방식으로 다시 또 암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럼 무엇이 학습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장벽이 낮아진 건 알겠고 그럼 이때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나는 이걸 왜 공부하고 알고 배우는가? 뭐에 쓰려고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험을 잘 보고 뭐 어디를 학위를 따거나 뭐 어떤 자격증을 따서 연봉을 이런 거를 넘는 것들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린 다 이미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지능들을 AI가 많이 수행을 할 테고, 그럼 남는 게 뭔가에 대해서 다들 갈팡질팡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답은 저도 명확하게 없고 그래서 하나하나 해부를 해보려고 해요. 학습은 무엇이었고 그 활용은 무엇이었고 그걸 활용해서 하는 거에 어떤 변하지 않는 진짜 아주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무엇이 이 공부라는 행위를 가치 있게 하였는가,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사회적인 각도를 보더라도 아주 재미있게는 호기심을 충족이니까 개인적인 각도도 있겠죠. 하지만 다르게 이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AI가 들어오면서 많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죠. 법
같은 것도 사실은 좀 다르죠.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남의 일 도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 일을 내가 망치겠다는데, 그럼 나는 지금 이 정도 사안에는 변호사를 한테 물어볼 수가 없다. 너무 그 단가나 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AI에 물어봐서 해결하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고 리스크를 감수하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AI가 맞는 답변과 그걸 주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좀 그런지는 다음번에 한번 또 말씀 나눠볼게요.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라이센스가 있지 않은 부분들은 특히 더 그렇죠. 뭐 홈페이지를 만든다거나 디자인을 한다던가 개발을 한다던가 굉장히 이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예민해지죠 서로. 아,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건데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한다는 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돌아가면 된다도 있고 뭐 아주 많은 기업의 트래픽을 담당하고 DB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하여튼 근데 어떤 학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항상 학습의 첫 번째는 링고 그 단어들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냥 이제 제가 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단어들을 아는 거, 그 분야에서 사용되는 어떤 어휘들을 통한 개념을 아는 거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고, 그거는 AI가 도와주기는 하지만, 내가 적어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진다라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법을 안다, 법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고 안다라고 했을 때, AI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법을 알아 라고 하기보다는, 할 수보다는 법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들, 뭐, 법은 워낙 넓긴 하죠. 예를 들어서 소유권, 뭐를 해볼까요? 민법, 뭐 형법, 헌법, 어떤 법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 그 가치 체계를 기술하는 어떤 어휘들과 그 어휘들의 쓰임새를 보면서 기초적인 뼈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링고라고 말을 하고, 뭐 프론트엔드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웹이 어디까지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헤더라던가 뭐 네브, 바, 히어로 섹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부분을 지칭한 뭐 촬영이다. 그럼 뭐 패닝을 한다던가 뭐 페이드아웃을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업계의 어떤 용어들이 있잖아요. 전문 용어를 외우고 멋져 보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통해서 그 감각을 익히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멘탈 모델.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근데 단어도 모르고 멘탈 모델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게임 이론이다라고 했을 때 게임이 우리가 아는 그 게임이 아니잖아요. 뭐 게임 맞지만 아니죠. 그래서 그 게임 이론에서 게임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 이론에 대한 경제학의 멘탈 모델을 제가 장착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링고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기초적인 이게 뭔 말들을 다루는구나, 어떤 것들을 다루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분야의 어떤 특정한 point of view, POV, 그러니까 관점, 어떤 모델, 아주 특수한 모델이 핵심적으로 집약되는 모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멀어 보이는 학문간에도 가깝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완전 뇌피셜이니까 전공하신 분들이 또 다르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뭐 바이브 코딩, 소위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뭐 신텍스를 외우고 문법을 외우는 거는 제가 할 수가 없고 도저히, 그리고 이제 AI가 많이 도와줄 것 같고 그냥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초 이런 거를 코세라나 유데미 코스를 통해서 조금 들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느낌은 이게 굉장히 건축 설계 아키텍트, 그래서 이름도 아키텍트란 말을 쓰는군요. 생각해 보니까 랑 비슷하다. 그리고 뭐 함수 뭐 이런 것들은 인수분해 이거랑 조금 비슷하다. 설계를 잘 해야 되고 이제 기둥들을 옮길 수는 없는 거고, 항상 최적화라는 것과
여러 가지 복잡한 구현을 좀 단순화시켜서 나중에 옮길 돌들을 좀 적게 만들고 수정이 쉽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다라는, 건축이라던가 인수분해, 최적화 이런 단어들과 개념과 좀 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언어학에서도 뭐 재귀적이다라고 하면 문장 구조 안에 문장 구조 안에 문장 구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recursive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얽혀 있다는 생각 들고, 여하튼 그런 멘탈 모델을 아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링고를 알고 이걸 실제로 아주 빅데이터처럼 부딪혀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엔드에는 이런 게 저런 게 있다라고 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프론트엔드를 다 만들어 보면서 아주 서툴지언정 거기서 부딪히면서 그 링고 바깥에 있는 암묵지들과 어떤 해봄으로서만 아는, 뭐 협상의 스킬, 그 책 굉장히 좋죠. 하지만 협상을 실제로 해본 다음에 다시 그 책을 읽는 건 또 되게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AI가 굉장히 그 개념 부분을 빠르게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전에는 교과서를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그걸 굉장히 고통스럽게 공부했다면 이제는 1대1 과외를 통해서 굉장히 잘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AI가 아주 최첨단 분야가 아닌 조금 익은 학문의 경우에는 학문의 개념을 절대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절대는 아니겠지만 거의 안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학에서 어떤 개념을 묻는다 그랬을 때 AI가 틀릴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근데 뭐 몇 조 몇 항에 뭐가 있느냐, 무슨 판례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를 이제 리트리버해서 아예 정보를 이렇게 물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생성하면 점점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것도 많이 이제 개선됐습니다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I한테 소멸시효가 뭐야? 왜 내 권리를 시간 지났다고 갑자기 없애버려?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개념에 대해서 AI가 틀린 설명을 가능성은 매우 낮죠. 왜냐하면 소멸시효라는 말에 대한 텍스트가 엄청 쌓여 있고 그 확률은 거의 99%까지 올라갈 테니까요. 게다가 요새는 또 뭐 매칭도 시켜가지고 검증해서 답변하는 경우 만들어 놓으면 거의 안 틀리죠. 그 부분을 좀 많이 도와주고, 또 제 수준에 맞춰서 과외 선생님도 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거를 빨리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똑같은 결과물들이 쫙 제너릭하게 나올 때 더 좋은 게 뭔지, 어떤 게 더 나은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건 브레이크스루나 혁신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잖아요. 저는 가끔 파레토보다 더 잔인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말 자연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그냥 이것도 저의 전적인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틀릴 경우 저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다른 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입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관찰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1대 99인 것 같아요. 브레이크스루를 해내고 정말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살아왔던 필드에서도 뭐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어떤 협상에서의 뭐 딜을 할 때도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내거나 아주 교착 상태에 빠진 어떤 우회를 발견해서 협상을 종결짓거나, 뭐 정부에 대해서 규제안을 설득할 때 누구도 납득할 수밖에 없도록, 그게 꼭 법조문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모든 거, 뭐 사람들의 인식, 뭐 정부기관의 어떤 힘의 균형, 선례로서의 가치, 이 사안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데 뭐 다음 사안에서 이게 한번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 행정적으로 감당이 안 될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그런 게 어렵죠. 사실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정도의 사람은 100명당 1명씩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꼭 아주 뭐 최고급 로펌에 있는 것만 비율이 높죠. 하지만 그런 성향과 그렇게 사고를 해오고 그렇게 학습이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확률은 1%, 많아야 2% 정도일 것 같고, 그 사람을 감싸서 그 말을 이해하고 그거를 또 같이 이제 이해해서, 그러니까 만들어내진 않더라도 그런 게 나왔을 때 이해하고 이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한 20% 정도.
어, 그래서 잔인한지 아니면 그냥 저의 예측일지 모르겠지만, 교과서에 있는 정보들 내지는 누가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그냥 큰 일 없이 조합해서 처리를 해내는 것, 이거는 이제 AI가 많이 가져갈 것 같고요. 거기서 뭔가 새로운 가치나 해석들을 더해서 그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마저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건 정말 다음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양이 아주 많이 쌓였을 때 질적으로 확 도약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할 수가 없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이건 AI가 못한다, 저거는 사람의 영역이다. 이거를 지금 단언하는 건 사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내지는 이건 AI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희망사항이라고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비해야 돼요. 저희가 희망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대비를. 근데 그런 브레이크 스루는 그럼 언제 오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항상 이, 이, 이세돌 편, 제가 이세돌 사범님 편에서도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냥 몇 가지 되게 다양한 창의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브레이크스루의 패턴들을 보면 크로스 도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형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 제가 그래서 불안해요. 이것도 결국 패턴이기 때문에 AI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여하튼,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뻔히 그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건 아니어서 암기하거나 그거를 그 학문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는 잘 모르는데 다른 분야에서 이미 답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닮았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묘하게 닮았는데 그걸 또 다시 그 분야의 말로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크로스 도메인을 하면 그 문제가 또 탁 하고 풀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동형의 것들을 알고 나면 되게 쉬운, 그치, 이게 맞지. 근데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필드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P는 NP죠. 문제는 풀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풀리고 난 문제를 봤을 때를 생각해내는 건 또 다른 이슈니까. 근데 뭐 크로스 도메인 훈련으로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훈련이 내가 이 문제를 풀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문제에 딱 집착한 상태로 크로스 도메인을 하면 풀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평상시에 굉장히 많은 학문들을 넘나들면서 재미있게 호기심으로 이게 있네 저게 있네 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인지 범위 내, 이성의 범위 내에 어떤 빅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사실은 그게 조금 더 몸에 익으면 우리 왜 수영 처음 배울 때 굉장히 뻣뻣하지만 나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사실 다들 뭐 되게 잘 하시는 것처럼 하시지만 우리 원래 잘 걷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근육이 단련되는 것처럼 어떤 분야의 특유한 링고, 그 말들과 언어 모델, 사고 모델, 어떤 멘탈 모델, 게임 이론으로 보는 경제학적 관점, 형량으로 보는, 그러니까 선과 선이 부딪힐 때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또는 그 사안에 더 타당한가를 보는 게 바로 법률의 저는 멘탈 모델. 법률의 멘탈 모델은 정의가 아니라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게 핵심인데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 나눌게요. 그런 멘탈 모델들을 다 장착을 하고서 그때그때 맞는 불을 켜는 거죠. 이거는 그 찰리 먼거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핵심 멘탈 모델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크로스 도메인들을 하고 멘탈 모델들을 장착하다 보면 우리 그 문제풀이 발명 쪽에서 나왔던 트리즈처럼 이게 축을 바꿔서 이게 문제가 사실 이게 아니었던 거죠. 다른 쪽에서 보면은 문제 정의 자체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눈이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동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AI와 학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어찌 보면 약간의 횡설수설, 어찌 보면은 오히려 맞는 경로로 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AI를 통해서 다양한 도메인을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원래 학습하던 방식으로, 하지만 나에게 맞춤형으로 굉장히 쉽게 학습을 할 수 있고, 그 학습을 계속 문답을 질리지 않는 선생님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한 다음에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몸으로 부딪혀서 한번 또 해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드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체화를 해놓죠. 몸으로 한번 부딪히고 나면 안목지와 함께 어느 체화가 되니까 그거를 굉장히 넓혀놨다가 나의 어떤 오랫동안 AI 시대 이전에 오랫동안 해왔던 내지는 경험했던 어떤 것과 합쳐서 문제를 풀어낼 때 그게 탁탁 보이게 크로스 도메인으로 다른 멘탈 모델로 보이게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는 변화된 학습 포인트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많은 개미처럼 손으로 해야만 했던 일들이 지식 노동들이 방직기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드래프팅을 한다던가 뭐 리서치, 뭐 글을 쓰고 찾아본다. 물론 그걸 통해서 길러지는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엔 조금 직접 해보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를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사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AI가 인간의 비이성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비이성적인 부분들,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착각하지만 잠겨있는 많은 무의식과 나중에 이성으로 합리화하는 그런 패턴들, 그런 것들을 또 사람이 조금 담당하고면서 과도기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생각으로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백과사전 같은 게 너무 이제 너무 즐거웠어요. 아는 거 너무 즐겁잖아요. 아는 거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저한테 안다는 건 자유였거든요. 알미 곧 자유였어요. 왜냐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제가 어떤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주어졌을 때 왜? 라고 물어봐서 제가 그거를 납득할 수 있고 알게 되면 그게 맞으면 정말 즐겁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물어봤는데 아니면 보통은 다른 사람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그냥 나랑 무관하게 또는 내 이익을 희생해가면서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엄한 얼굴을 하고 저를 몰아붙이거나 이제 꼭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 사실 그렇지 않아라는 자유를 많이 주었거든요. 특히 문화인류학 쪽이 그랬어요. 저의 역할을 너는 이런 역할을 해야만 해라고 했을 때 잘 수행을 하면서도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 안 그랬던 사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 편의나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저게 저 시대에 저때 태어났으면 또 절대 그렇지 않았던 것이고 그럼 그 두 사회의 공통점으로 들어가 보면 결과적으로 이걸 지키려고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구나. 그러면 그 형태를 막 너무 오래 가져가려고 하는 거에 내가 집착할 필요 없이 이 정수를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함께 어울리면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기분과 함께 또 그냥 그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였고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엮는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래서 그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36개의 주제를 넣어두었고 36개의 주제들은 종횡하면서 일반적인 분류법에 따라서 제가 뭐 언어학, 뭐 기호학, 위상수학,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공학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기호학,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 정보이론, 뭐 미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깊게 또 들어가서 보다 보면 그 안에 질문들이나 노트북 LLM을 연결해서 만들었고요. 소크라테스식으로 제가 질문 답변을 할 수 있게 주차별로 되어 있고 제가 너무 모르는 분야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미리 읽는 리딩은 그 학문의 전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알아야만 하는 기본 개념들을 일반적인 학습과 비슷하게 설명하는 링고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링고 그 단어들,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쭉 제가 아는 수준으로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그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 멘탈 모델들을 읽고 멘탈 모델들에 조금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학문 분야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충돌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들이 무엇이고 누가 그 얘기를 했고 왜 그런가에 대한 거를 깊게 들어가 보고요. 왜냐하면 그 학문 내에서 그 전문가들이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7개의 질문들을 통해 크로스 도메인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제가 이걸 너무 하고 싶었는데 또 멋있게 만들어 놓고 전혀 안 하다가 사람이 좀 게으르고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정오의 지식이라고 펀팩트처럼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근데 그게 사실인 그런 것들을 알려줘. 그래서 그 큐레이션이 오는데요. 그런 큐레이션이 오면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호기심이 생겨요. 그럼 그 호기심을 통해서 그 주차의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공부할 수 있게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매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의지의 동물이 아니에요. 도파민과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늘 주변에 이런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게 중요하다는 뭐 이런 뻔한 클리셰 같은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학습, 공부 이게 또 많이 변하는 과정에서 또 AI와 함께하는 학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불현듯 스쳤고 저의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AI로 만든 프로젝트 중에 제가 제일 만족하고 너무나 사랑하게 된 아이템이어서 겸사겸사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무덥네요. 제가 이 한정된 바이오 뇌로 이렇게 멘탈 모델을 연구하고 막 크로스 도메인을 연구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해보고 이런 게 재밌는 게 얼마나 앞으로 유용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더 많은 유용함이 다른 개체, 우리가 만들어낸 쪽에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에게 뭐가 남나? 라고 했을 때 요새 많이 드는 생각은 효용성을 벗어서 그냥 순수하게 즐기자, 펀하자, 재밌게 그건 남았고 내가 오늘 사과를 심듯이 오늘 재밌는 걸 또 할 수 있고 나의 24시간을 어떤 것으로 채우는지에 관한 게 사실 제가 인식하는 하루와 그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너무 기쁘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길고 대본도 없이 쭉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예쁘게 편집하지는 않을게요. 날 것 그대로의 7월 27일 무더운 서울에서 AI와 함께하는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상한 시간에 올리겠지만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들으시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댓글이나 저에게 다르게 말씀을 주시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이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평안한 밤. 내일 월요일. 죄송해요. 네, 월요일이 오고 있네요. 되시고, 또, 북미나 이걸 들어주시는 분들이 또 북미에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북미에 계신 분들도 또 평화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